자, 그럼 보자. 랜드를 별 보냈나 모르겠나? 나 요 며칠 뭘 잘못 먹었나? 먹은 게 잘 아다리가 나가지고 장염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는데. 아니 이제 수능이 30일 남았는데 평상시 안 하던 짓거리 하지 마라. 내가 왜 장염 걸렸냐? 내가 원래 우유 안 마시거든. 흰 우유. 뭐 딸기우유, 초코우유 이런 걸 마셔도 흰 우유는 잘 안 마시는데 화요일이었나 월요일이었나 내가 흰 우유 500ml? 500ml짜리 있잖아, 그죠? 그거 하나 집에 있길래 유통기한은 며칠 안 남았길래 마셨어. 평상시 우유 흰 우유를 안 마신단 말이야. 집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우유나 뭐 주스 같은 거 사놓지 난 안 마신대. 마셨더니 꼬물꼬물해 아파. 아, 뭐 우유 먹어서 아픈가 보지 뭐. 다음날 이제 막 토도 하고 막 죽겠더라고. 그 바로 쌤 저기 무호동에 저기 응급실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니 근무 뭐고 링거 하나 놔달라 가가지고 링거 맞고. 그래도 내가 며칠 동안 안 좋아가지고 어제까지 내가 이번 명절에 내가 술을 한 잔 제대로 먹지를 못했네. 오히려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나? 오히려 얼굴이 좋아 보인다 이 지를 술 안 처먹으니까. 난 이제 죽을 똥 살 똥 했는데. 응? 그러니까 요즘 이제 보니까 오늘도 금방 쌤한테 두 친구 정도 컨디션이 안 좋다. 뭐 음식을 어떻게 잘 먹었던 건 너는 뭐 너무 뭐 저 열심히 공부를 했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 평상시 본인이 하던 것 위주로 하셔야 되지. 안 하던 거 갑자기 하고 이러면은 몸에 과부하가 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루틴 있으면 루틴대로 공부하는 거 쭉 밀고 나가시고 루틴 없으면 굳이 만들지 마세요. 그거 왜 만드는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평상시 하던 대로 하시고, 뭐 공부량이야 좀 부족해서 조금씩 늘리더라도, 뭐 과하게 밤 뭐 새벽 3시에, 뭐 3시까지 하고, 뭐 6시에 일어나고 그 지랄병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도 의미 없거든, 이제. 평상시 하던 대로 하세요. 알겠지? 갑자기 이상한 거 해가지고 몸에 이상한 변화 생기게 하지 마시고. 내가 또 이런 얘기 하니까, 쌤하고 수업했던 친구들 중에 이거 들은 적 있을 건데, 어떤 친구들은. 내가 이제 임용 칠 때 얘기 한번 해줬나? 내가 임용 치던 날, 대학교 4학년 때 임용 치던 날, 아침에 편의점에서 스타벅스 병커피를 하나 사서 마셨어. 나 평상시에 커피도 안 마시는 사람이거든. 아침 7시에 공복에 차가운 커피를 마셨다고, 냉커피를. 8시 30분, 1교시가 시작을 해요. 교육학이라는 과목 80분. 올 서술형. 올 서술형인데 80분 주는 이유는 뭐겠어? 적을게. 별로 많지 뭐. 그지? 근데 땡치고 한 5분 10분 됐나? 끓어. 부글부글 끓어. 수능은 배 아프면 화장실 갔다 와도 됩니다. 다시 와서 치면 되니까. 근데 임용은 한번 화장실 가면은 다시 재입실이 불가능해요. 본부석에서 그 해당 교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근데 그래서 대구에서 쳤거든 그때 첫 해. 울산에서 안 쳤다고. 울산 쳤으면 뭐 그래 지인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대구 쳤단 말이야.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그냥 지릴까? 왜? 어차피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내 지리고 다른 사람들 그냥 내 때문에 그지 크리티컬 먹어가지고 못 칠 수도 있는 건 아니야. 그런 나쁜 생각까지 했다가도 그래도 똥 선생이 될 순 없지 않느냐. 손을 들었어. 10분 만에. 80분짜리 시험인데 10분 만에 손 들고 감독관님 제가 화장실을 조졌지 뭐. 그죠? 왜 굳이 그날 아침에 커피를 마셔가지고 다 루틴대로 해. 이상한 짓거리 하지. 알겠지? 내가 좀 아침부터 좀 더러운 얘기 좀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33일인가요? 34일인가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요번 주 지나가고 뭐 이러면은 금방 또 20대 그지? 10대 또 떨어지는데 여러분 잘 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 기존에 하던 어떤 이제 공부 루틴들 잘 지켜가면서 남은 한 달 마무리 잘 합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쌤이 지난주 수업할 때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아마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주제통합 지문 수업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쌤이 따로 2장 따로 드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A어의 윤리학 나오는 거지, 주통 지문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주제통합 지문 나오면 가학을 읽고 문제 풀 것들을 풀이하고, 그지? 그 다음에 또 이 인문예술 지문이기 때문에 제발 층위, 범주, 같은 말 다른 뜻, 그제 다른 표현 같은 말 있잖아요, 그치? 이런 것들 좀 잘 맞춰 달라는 거야. 알겠지? 또 상대어들 매번 하는 얘기니까 이거 따로 필기 안 하고 이제 바로 읽으러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달락의 1문단. 자, 우리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었다라고 진단했어. 어쨌든 간에 전통적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은 전통에서 끝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전통에 좀 반하는 거지, 또는 전통적인 것에 어떤 반발해서만 등장하는 무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통적 윤리학은 어쨌든 간에 도덕 용어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가 뭔데? 요거였대. 그런데 윤리학, 여기서 말하는 윤리학, 전통적인 윤리학이겠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객관적 근거를 찾는 실패했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계로 그치 문제점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즉 객관적 근거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A어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A어는 적어도 전통적 윤리학 오랜동안이니까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최근이라든지 그치 또는 근대 이렇게 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A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봐봐. 진리 적합성하고 즉 줬으니까 앞뒤가 지금 똑같은데 어디까지 끊어야 돼? 성질까지 끊어야 돼, 얘들아. 진리 적합성, 성질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진리 적합성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인데 그것이 도덕 문장은 없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걸 근거로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윤리학이 있어. 이거는 공통범주니까, 전통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치? A어까지 이어지는데, 전통적인 것에서는 객관적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만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 A어가 등장했는데, A어는 이 도덕 문장이라는 것을 지금 정의를 했단 말이야. 도덕 문장을 지금 보니까 진리 적합성이라는 게 없대. 진리 적합성이라는 뜻은 해당 문장이 참 또는 거짓이라는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그 이전에 전통적인 윤리학에서 찾지 못했던 도덕,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 하지 않았나, 이렇게 떨어뜨리고 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걸 가지고 근거로 나아가려고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해야 되는데, 이 문단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 A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저 모든에만 집착하지 말고 앞에 조금 더 넓혀가지고 범주를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 이건 누군 빼야 되는 거야? 도덕 문장을 빼야지. 그치? 도덕 문장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 정의 분석, 또는 경험적 관찰에 의해서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 여러분 요 정도 지금 우리가 한 달 남은 상황에서는 요 정도 생각이 돼야 된다고. 진리 적합성을 가는 모든 문장은 분석 아니면 종합인데 우리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단 말이야. 그럼 도덕 문장은 뭐도 분석적이지도 않고 종합적이지도 않다. 이런 생각에서 먼저 해야 돼. 이거 안 되면 좀 곤란해. 알겠지? 그래서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라는 기존의 논리, 기존이가 이건 전통적 논리라고 읽어야 되겠지, 그치? 전통에서도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진 않아. 정의, 단어 정의로 검증되는 건 아니야.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만약에 분석적이라면, 수로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면 그 안에 지금 A하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A가 무조건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지. 그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검증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뭐 단순 개념이니까 그 안에 뭔가를 내포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분석적일 수가 없었던 거야. 자, 그렇다고 해서 선은 A이다라는 이 도덕 문장이 또 경험, 관찰, 즉 종합이 될 수 있느냐? 왜? 이거는 우리가 이 선, 옳고, 그릇, 이런 것들은 우리 감각으로 검증할 수는 없는 거야. 이게 세계적 절대적인 진리치니까, 일종의. 진리값이니까. 그래서 감각적으로, 또는 관찰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안 되니까 종합적이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지? 도덕 문장이 왜, 진리 적합성이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진리 적합성이 있는 문장들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다. 그지? 그런데 우리 도덕 문장은 이런 분석적, 종합적 요 성격이 그지 없어요. 아니? 둘 중 하나는 가져야 되는데 분석적과 종합적이어야 되는데 분석적이지도 않고 종합적이지도 않으니까 진리적 합성이 없다는 거지.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지. 이거는 자, 그다음에 도덕 문장은 다양한 그러면 이제 도덕 문장 어떤 문장인데 분석도 안 되고 종합도 안 되면 어떤 문장인데 보니까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라고 A어는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분석적이고 단어 정의로도 안 되고 감각적으로 안 되지만은 도덕 문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감각, 감정, 태도 이걸 이제 우리는 정서적 의미로 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에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또 주장을 하는데 그에 따르면 여기서 도덕 용어는 아까 우리 선이나 올바름과 같은 거라고 1문단, 1000문장에서 한번 예시를 들었습니다.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관은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이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기록하고 서술하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다시 도덕 문장이 아닌 도덕 문장에 사용되는 도덕 용어에 대한 사람들의 지금 이제 두 가지 기법. 자, 첫 번째가 지금 표현적 기법이 있고 용법이가. 그다음에 또 제가 기술적 용법이 있는데 표현적 용법은 또 여기서 번쩍여야 되는 게 그러면은 표현적 용법이 아까 뭘 표현하는 거라고 말 그대로 감정, 그치? 을 표현하는 거야. 기술은 사실을.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 A어에게 있어서 이 도덕 문장 속 도덕 용어는 어떻게 지금 어떤 용법으로 써야 되는데 표현적 용법으로 써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가 지금 전제되어 있는 거야 사실은. 왜냐면 도덕 문장은 감정이나 태도를 드러내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 문장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당연히 사람들 지금 뭐하기 때문에 이 표현적 용법과 기술적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 도덕 문장에다가 뭘 집어넣어 버렸다고? 기술적 용법의 용어들을 집어넣어 버려. 그렇기 때문에 트루 또는 폴스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진리적 합성이 있다라는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인문 철학지는 오히려 더 까다로워. 그치? 자, 그래서 요런 지금 이제 표현적 용법 많이, 그치? 도덕 문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술적 용법으로 도덕 문장을 판단하니까, 그렇게 진리적 합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만약 도덕질은 나쁘다, 그러니까 도덕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뭐가 될 수 없어? 도덕 문장이 될 수가 없다고.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죠? 자.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 검증이 가능하답니다. 경험적 검증이나 사회 내에서 이렇게 타당한 검증이 가능하니까 반대로 그 문장이 도덕질에 대한 화제의 감정을 표현했다면 이건 뭐야? 그리고 표현적 용법의 그지? 으로서의 어떤 점이 나쁘다. 그지?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 문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해되니? 요건 이미 위에서 그지? 자, 우리 도덕 문장이란 정서적 의미이고 도덕 용어에 대한 어떤 혼란 때문에 진리적 합성을 갖다가 오해를 하는데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다면 이제 진리적 합성이 없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비교시킬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진리적 합성이 있다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계속 결국 A어에게는 도덕질은 나쁘다와 같은 이런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덕질을 하다니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결국 그의 주장대로라면 A어의 주장대로라면 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 사람이겠지.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가 없다. 왜? 그러니까 도덕 문장은 말 그대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그치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는 없다. 사람과 반드시 뭐야? 유관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주체와 유관해야 된다. 그치?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기술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는 지금 지시대명사니까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야. 이런 A어의 주장은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어쨌든 이 전통적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은 봐봐. 아까 A어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 존재하는 무언가 기술할 수 없다였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그치? 이 내용이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거라면 기본 가정은 이것에 다시 부정이 그치? 이것의 역인 다시 뭐가 돼야 되겠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요 진술로 바꿀 수 있어야 됐다는 거지. 이해되나? 그래서 이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이 어떤 기본 가정이 있느냐?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인 그치? 존재 가능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불친절하게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너희가 풀어야 된다. 그지? 어쨌든 그렇지만 이런 의의가 있다라고 지금 마무리가 되었어. 자 그러면은 문제 몇 개 풀어볼 건데 12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설치봐.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거기에 쓰는 뭐 사실을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경험적 검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경험적 검증이 가능한 종합적인. 자 그다음에 2번에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감정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그게 뭐예요? 도덕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표현적 용법이니까 감정. 그치? 3번에 주어와 수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렇지. 주어 수어의 어떤 의미가 뭐 내포되고 그치? 또는 뭐 함의되고 이런 관계라면 그것은 분석적 문장이다. 그래서 도덕 문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4번 보세요. 제가 봐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단순하잖아. 지금 봐. 4번에서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 있죠. 사실의 종류가 지금 변수 잡았지만 여기서 사실이 아니고 무엇을 표현하느냐? 감정이냐? 사실이냐? 그치? 그 기술의 또는 표현의 대상이 그치? 달라지는 것이지 사실의 종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니? 그래서 이거는 변수 왜곡으로 인한 틀린 말이다. 꼭 봐야 되겠네. 그치? 정답은 4번입니다. 사실의 종류가 아닙니다. 사실과 감정이라는 거지. 대상의 다름이에요. 그치? 자, 다음에 5번에 도덕 문장에 대한,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의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것으로 해석. 그렇지. 이 도덕 문장을 뭐로? 그 도덕 문장 안에 쓰인 그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치? 진리적 합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해버려. 이해됩니까? 다음에 오른쪽에 14번 문제인데 여기 지금 우리 진술 1, 2, 3에 대한 지금 전통적 윤리학자 A어의 대답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자, 진술 1 한번 보세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말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니까 결국 뭐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죠. 1번을 이렇게 별표 치세요. 금방 쌤이 아까 우리 A어는 그치? 우리 도덕 주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기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렇지? 자, 이것은 우리 그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있다라는 소수로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 설치 나오는 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옳다. 이 도덕 주체로부터 그지 그 판단의 근거들은 도덕 주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긍정수로가 나와야 된다. 여기 지금 생략된 거잖아. 우리가 풀었어야 돼. 그지? 그리고 A어는 당연히 대놓고 얘기해. 없다. 왜냐? 독립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지? 이런 범주를 잘 맞춰야 돼. 그죠? 1, 2번 스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도덕 문장이 어떻게 참 또는 거짓이라는 이게 뭔데? 진리 적합성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진리 적합성이 있다 없다? 그래. A어는 옳지 않아. 없어. 왜냐면은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않고 종합적이지도 않았으니까. 맞지? 라는 근거. 그게 좋아요. 1, 2, 3번 맞았고. 그 다음에 지금, 4번 선에 갈 건데, 이게 지금 쌤. 진술 3에 전권 긍정식이라는 워딩 이런 안 나왔잖아요. 빨간 스킵하자고 일단 도덕 문장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밑에 있는 A어의 진술, A어의 견해랑 부합하는지부터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옳다를 떠나서 자, 도덕문장은 정권긍정식의 전제로 사용이 되면 물론 조건을 깔긴 했습니다만은 자, 도덕문장은 우리 A어에게 있어서는 진리적 합성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가문장에서 우리 가글 해서 이 A어가 뭐뭐 하면 도덕문장도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전제 또는 가정 조건을 깔았으면 모르겠는데 도덕문장은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갖는다라는 말은 그렇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야 돼. 이거 정답 4번.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항상 나오지만은 앞에는 뭐 여러 뭐 전후 내용들을 떠나서 지금 이 A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견해를 잘 너희가 숙지가 돼야 돼. 이제 잘 파악을 해줬을 때 그럴 때 이런 기본 문제들을 이렇게 가볍게 좀 풀어낼 수 있는 것이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랬잖아. Simply is the best라고. 아니 지문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쳐먹으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건데. 적어도 인문예술 지문, 인문철학 지문이라면은 여기 나오는 학자들, 여기 나오는 이론이 어떤 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건 아니야? 그것도 하나 못 찾는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는 거야. 그치? 가장 기본적인 건 일단 이 글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정보들을 뭐 해나가는 거야? 판단해 나가는 거야. 이것이 필요한 정보인가? 필요 없는 정보인가? 부가적인 정보인가? 필수 정보인가? 맞아? 자, 이런 것들 좀 돼야 됩니다. 자, 그래 정답 4번이고 15번 지금 못 풀어요. 다음에 16번인데 16번도 내 16번 같은 문제들도 여러분 보기 읽으면 좋아요. 좋은데 나는 이런 인문예술 지문 읽을 때마다 쌤이 보여주는 게 있잖아. 없어도 된다고 보기 내용. 왜? 보기 내용은 당연히 이 선택지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보기 내용과 우리가 금방 읽은 그 지문의 내용하고 좀 연결할 수 봐봐. 지금 1번 예를 들어서 보면은 도덕문장이 감정, 태도를 표현한대. 그럼 정수를 의미 좀 가졌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도덕문장을 자 포함하는 조건문이 뭔지 모르겠지만 태도에 대한 어쨌든 뭘 표현한다고? 또 태도를 표현한다고. 그럼 결국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거나 태도를 표현한다는 것은 뭐 큰 범주상으로 얘네들은 뭐야? 묶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수로 보니까 상충 몰라서 틀리면 어쩔 수 없는데 상충은 서로 충돌한다는 거잖아. 안 그래? 근데 요 두 범주는 지금 어떤 표현이라고? 지금 같은 범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충이 아니고 상충하지 않는다. 또는 유사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가야지. 얘들아. 안 그렇니?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나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해버렸어. 그 2번 사실 뭐 전제와 변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 타당성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자 타당성은 논쟁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전제 결론의 참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 하고 태도하고니까 이거는 있는 사실하고 태도니까 사실하고 우리가 태도인지 뭐 했어. 감정하고는 좀 다른 범주로 잡았었거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범주가 좀 다른데요? 상충하는데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치? 그리고 3번 선택장 봐봐. 자, 객관. 그럼 자, 형민아, 밑에. 객관의 반대 뭐 있어? 주가 나오니까 수로 뭐 나와야 돼? 그래, 이렇게 떨어져야 돼. 인문예술 지문에서 상대어, 범주 이런 거 너무 중요하다. 알겠지? 자, 그럼 4번 선택지 봐봐.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사전적 의미를 막 따지고 그런 게 아니야. 자, 다음아. 선호. 그럼 밑에 비슷한 단어 뭐 있어? 찬성. 쌤, 선호랑 찬성이랑 사전적인 의미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사전적 의미는 묻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는 뭐라고? 범주적 측면에서 선호나 찬성이나 어쨌든 간에 뭐 긍정적 어떤 반응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상충하지 않는다라는 수로가 나와야 된다. 그치? 서로 충돌하지 않고 뭐 유사하거나 흡사하거나 같은 문제를 묶을 수 있거나 같은 계열이거나 비슷한 계열 이렇게 표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자, 그러면 자, 동훈아, 정서를 표출 밑에 같은 말. 두 번째 줄에 같은 말. 태도를 표현. 그치? 그러면 상충하지 않는다. 맞잖아. 맞아? 이게 돼야 돼. 인문예술지. 알겠니? 그러니까 보기 읽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이건 우리 그 문학 보기 푸는 것처럼 인문예술 지문 또는 인문철학 지문의 보기들은 수로랑 지금 진술되어 있는 어떤 표현들이랑 범주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라. 알겠어?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바로 1번이 나와버렸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기를 좀 읽어보면, 자, 자선은 옳다. 자선 스스로 돕는 거 이거지. 자, 우리 또 연말 되고 하면 뭐 자선 봉사단체들, 연탄 봉사 뭐 그렇게 하잖아. 그지? 그래서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을 한대요. 옳다, 찬성, 나쁘다, 반대라는 태도가 좀 표현이 된대. 자, 어쨌든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데, 자, 봐봐. 이 옳다를 이제 우리는, 그치? 자, 찬성 또는 뭐 반대와 같은 태도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쵸? 자, 옳다면, 이것도 태도고, 이것도 태도이기 때문에 태도에 대한 태도 아니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말을 그냥 바꿨을 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이런 참 거짓이 없다. 참 거짓이 없다니까, 뭐 진리적 합성이 없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고. 그래서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뭐 앞에 전제에서 그치 자선 옳다, 봉사 옳다, 자선은 옳다를 하면서도 봉사는 옳다에 반대, 봉사는 뭐 옳지 않다라든 봉사는 나쁘다 이런 표현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비일관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선은 옳다,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은 당연히 그 전제되었던 그 태도에 대해서 그지 긍정 반응을 보인 이상 결과도 긍정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이 더 어려워진단 말이야. 차라리 이런 걸 보면서 더 헷갈리기보다는 밑에 있는 선택지 먼저 보면서 지문의 내용하고 선택지하고 호응하는지 또 먼저 확인해 보라는, 또는 선택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표현들이 범주상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들 해놓고 막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아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 인문예술 지금 보기 문제들 보면 그런 것도 먼저 빨리 판단해 보셔야 된다. 알겠어? 응. 자, 그래서 밑에 외국인 문제 좀 제외하고 각을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할게. 자, 그러면은 낙을 한번 읽어볼 건데 다시 4페이지로 올라와서 오른쪽 하단에 자, 논리학 지문 나와. 1문단 볼게. 그래서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어쨌든 그 윤리학의 특정 견해 지금 누구 읽고 왔어요, 여러분? 준서 누구 읽고 왔노? 그러니까 이게 누구지라고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지금 적어도 A어가 바로 번쩍해야 돼. 저거 A어가 아니라면 적어도 누구 또 전통적 윤리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어쨌든 A어가 근데 대부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A어를 띄워놓고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논리학에서 어떤 의문을 제기해서, 그렇지? A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는지 요게 궁금하다고 우리는 지금. 맞아? 자, 그래서 다음 논의는 1을 보여주는데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우리 3단 논증이라고. 이걸 우리는 전권 긍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평가원을 떠나서 그 교육청 기출 같은 것도 풀어본 친구 있으면 이런 논증 중에서도 전권, 후권 긍정식 해가지고 많이 봐왔던 지문이야, 사실은. 그래서 자, 전권 긍정식이란 P면 Q이다, 그다음에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얘네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야. 그치? 자, 그래서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라고. 오케이, 좋아. 전권 긍정식의 어떤 개념들, 자, 특성들.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자, 봐봐. 단독으로 나왔을 때는 감정, 태도 표현할 수 있단 말은 그럼 뭐야? 아까 우리 일문 가하려서 가져도 붙여 읽어보자고. A어에 대한 지금 비판 견해니까 지금 뭐야?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정의가 됐을 때는 A어 네가 말했던 것처럼 도덕 문장 따위들도 말할 수 있다고 단독으로 이렇게 지금 P면 Q이다 또는 P다 Q다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문장이 조건문인 P면 Q다의 부분이니까 단독의 반응 우리가 일부라고 할게. 알겠지? 부분. 이제 일부러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를 이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읽는 친구다. 그냥 그렇지 않다 하고 넘어갈 친구랑 다르다고. 그치?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문제냐면 논리학자 입장에서는 저 지금 위에 전권 긍정식이 타당한데 자, 너희 지금 A어 네가 말하던 도덕 문장 같은 경우에 A어의 도덕 문장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정서적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 그치? 자, 감정이나 태도를 드러내는 거라고 했단 말이야. 네가 그렇게 도덕 문장을 이렇게 정서적 의미로 이제 매도를 해버리면은, 자, 봐봐. 똑같은 지금. P이다. 만약에 이걸 지금 단독 문장이라고 봤을 때,
위에 P면 Q다에서의 P이다는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조건문의 일부가 돼버린다. 맞지? 그래서 단독일 때는 도덕 문장의 그지 성질에 따라서 감정 태도 드러낼 수 있지만 똑같은 만약에 도덕 문장 P이다를 썼는데 조건문일 때는 정서적 의미를 나타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똑같은 문장에도 불구하고 뭐가 달라져 버려? 의미가 달라져 버려! 라는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전권 긍정식의 지금 뭐야? 타당성이 부정돼 버린다 이거지. 아니 이걸 지금 태클 거는 거야. 야, 니 지금 P이다 자리에 그지? 네가 말한 도덕 문장 집어넣으면은 그게 조건문 됐을 때 일부가 됐을 때 그때는 도덕 문장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럼 이건 전권 문장식이 부정돼 버리는데 너의 그 도덕 문장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 자, 그리고 갑자기 귤은 맛있다. 갑툭튀 한다. 그럼 자, 귤은 맛있다. 라는 자,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이건 무슨 문장이 있어? 위의 지문의 범주를 좀 따라가자고. 단독이야. 그치? 단독이니까 뭐가 가능해? 감정 표현 가능하다. 단독일 때 감정. 맞지?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뭐가 되었어 지금? P이면 Q이다의 일부인 P가 됐다. 맞아? 자, 일부인 P, 즉 조건문의 일부가 지금 돼버렸더니 그때는 자 귤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 여기서 말하는 선호는 감정이거든. 그치? 감정 표현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단순히 그냥 조건일 뿐인 거니까. 그 귤이 맛있다면 그거 비싸게 팔아도 돼. 좀 비싸. 이렇게. 내가 먹어본 건 아니란 말이야. 아니? 자, 그래서 이에 전권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즉 일부로서의 P와 P이다의 P니까 이거는 단독이겠지. 단독 문장에서의 P 사이의 내용이 뭐야? 달라져 버린다. 누구는 똑같은 도덕 문장이 누구는 감정 표현이 가지고 누구는 감정 표현이 아니란 말이야. 똑같은 문장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용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뭐야? 이 전권 긍정식이겠지? 이 타당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즉 타당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결론 Q이다의 참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력자들이 제기한 아까 일문단 첫 문장이 제기한 의문이 바로 이 기억이었다. 이 기억을 좀 더 상술하면은 그럼 뭐라고? 요게 지금 상세는. 아니 같은 문장인데 단독일 때는 일부랑 왜 의미가 다르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거지 도덕 문장이 이렇게 전권 긍정 논리학에서는 좀 타당하지 않을 때가 있다 라고 지금 비판을 한 것이지. 되나? 자, 그리고 여기 기억이 지금 인덱스 매겨져 있는데 15번 문제. 사실 나는 16번보다 15번 같은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 15번에 한번 보면 자, 윗글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이니까 물론 기억을 우리는 이미 나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몇몇 논력자에서 제기한 문제 뭔지 알겠으니까 이 조건문일 때랑 단독일 때랑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뭐야? 논리성이 그치? 결여가 돼버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거든. 자, 그런데 그때 이 문제 발문을 내가 발문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선택지의 구성을 좀 잘 봐요. 선택지 1번 선택지 한번 봐. 자,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선택지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가정하고 있는 거다. 봐봐. A어의 윤리와 견해가 옳다면 요거 괄호 멈춰. 옳다는 게 아니고 옳다면이라는 지금 가정을 했다고 지금. 맞아? A어의 견해가 만약에 옳다면 전권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기억은 A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 아니 이게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이들이 지금 제기할 수 있어 없어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떨어져야 되지. 맞지? 그래서 이런 논리학 또는 인문철학 지문에서의 선지들 봤을 때 조건문이냐, 조건절이냐, 그치? 또는 다른 어떤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것을 먼저 종합해, 판단해야 돼. 이런 것들 좀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야. 1번 수직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딱 조건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건문의 조건을 우리가 수용을 했을 때 뒤에 수로 부분은 비판이 아니라 A에 대한 비판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치? 그러니까 모든 걸 내용으로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내용이 아닌 선택지의 구성이라든지 그치? 글의 구조, 논리적 어떤 관점 이런 것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나? 그래서 A의 견해를 우리가 수용하게 된다면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해나? 정답이 1번 할게요. 그럼 이제 다시 1번에서 이렇게 중간에 전권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는 건 뭐야? 겉으로 딱 봤을 때, 그치? P면 Q이다, P이다, Q이다. 딱 겉으로 봤을 때, 그 시기, 그치? 논증 시기, 타당하다, 옳게 보인다라는 뜻이니까, 요거는 사실 지금 비판한다, 비판하지 않는다, 어떤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거도 좀 사실 잘못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소리지 봐. 기억에 따르면 도덕문장을 포함하는 전권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에 따르면 이게 이번에 이제 논리학자들의 견해잖아. 맞지? 이 논리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이 도덕문장을 포함하는 전권긍정식이 만약에 옳은 거라면 도덕문장이 감정을 표현하는 견해는 수용될 수가 없다. 왜냐면 전권긍정식이 지금 이게 P이면 Q이다의 P랑, 그치? P이다의 P랑 단독일 때랑 그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권긍정식이 만약에 타당하다 할지라도 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가 없다. 이게 타당하려면 감정을 빼줘야 된단 말이야. 감정을 드러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없고니까. 그치? 타당해야 된다면 감정이라는 것을, 그치? 수용해서는 안 된다. 빼줘야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2번 같은 것들은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16번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15번 같은 것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주제통합 지문 읽을 때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은 15, 16 중에 오히려 버려야 될 거는 15번 같은 것들. 기호화된 문장 문제들을 오히려 버리라고. 훨씬 더 어렵다. 추론 문제. 알겠지?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유사시에 생긴다면 과감하게 버리자. 이거는 읽어도 너희들 잘 이해를 못해. 맞지? 자, 어쨌든 두 개 선택 좀 하고 지문 계속 읽어 나갈게. 자, 다시 지문 돌아와. 자, 전권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는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P면 Q이다, P다, Q이다라는 논증은 일단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해 보인다고.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 그냥 P단 말이야. 그래서 감정을 표현했다면 이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왜? P면 Q이다 일부일 때는 감정 표현이 불가능하니까 의의체가 생겨버린다. 논리학자들 입장이에요. 그러므로 에이어의 견해는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애당초 뭐 해야 된다고? 도덕문장을 포함하는 전권긍정식 타당성을 애당초 부정. 그러니까 도덕문장 들어가면은 그 전권긍정식은 타당하지 않아. 요게 지금 1번 해결 방법이고. 두 번째로 전권긍정식에는 아예 도덕문장을 하지 맙시다. 넣지 맙시다. 놓지 않아야 이런 감정이고 감정 없고, 그지? 와 같은 어떤 이제 이질적인 같은 문장인데도 의미가 다른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아니 놓지 말자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행크스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했다니까 행크스라는 사람도 어쨌든 보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에이어의 견해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논리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듯이 기억의 사람 중 일부겠지 뭐. 그렇지? 예. 그러면은 마지막 3단락 한번 봐라.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갖습니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자, 준서야, 그렇지 않다 어떻게 읽어야 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으니까 단독이 아니고 일부든 이렇게 읽어야지. 뭘 그렇게 고민하나. 단독이든 일부든 다 판단적인 거야. 그러니까 A여 네 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는 일부 단독이 다르지만 자, 우리 지금 P다 또는 P면 P다 이 P 자체를 뭐라고 보면은 그냥 어떤 속성이 부여된 문장 정도로 보면 이때의 P는 일부든 단독이든 다 그냥 판단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정서적인 게 아니고 판단적이다. 속성 부여 그러니까 판단과 같은 말이겠지 결국에. 그래서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속성 부여하는 것인데 그 문장이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그러니까 행크스는 그래 저 도덕 문장 네가 말하는 그 도덕 문장조차도 다 뭐라고 보겠다고? 판단적인 문장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일부 들어가나 네가 말하는 도덕 문장이 일부러 들어가나 단독으로 들어가나 다 판단적이니까 논리학적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근데 판단적 문장이라는 것은 또 보니까 행크스라는 사람은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진리적 합성이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또 완전 A하고는
배치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네, 그지? 응. 자, 그러면서 이때 결국엔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 단독으로 진술될 때도 판단이니까 내용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럼 논리적인 어떤 문제, 결함들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는 차이가 있어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같아져. 그치? 응. 자, 그래서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 긍정식은 직관적으로 타당한 건 물론이고 실제로 그 내용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는 거예요. 행크스의 견해에 따라.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자, 이게 문장 구조상 P이면 P이다의 P랑 P이다의 P랑은 뭐가 다를까라고 해서 자, 행크스가 그 둘의 차이를 의미 차이는 없고 내용 차이는 없고 자, 차이가 하나 있다면은 그 차이는 바로 밑에 나온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귤은 맛있다는 귤은 맛있다는 귤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지금 먹고 맛있다고 말한 건 아니라는 거야. 야, 저건 맛있으면 비싸게 받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먹어보지 않았지만 말 그대로 조건절로 깔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판단적인 어떤 이제 본질이 발현되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발현하지 못한다를 같은 범위로 놓겠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저 귤이 맛있으면이라고 말은 했기 때문에 저 귤에게 맛있다라는 속성을 주긴 했어. 근데 내가 실제로 먹어보고 그걸 테스트했고 이 지랄한 게 아니잖아. 자, 그래서 그러나 이 맥락에서 다시 봐봐.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즉 판단적 본질, 그 속성을 부여받은 것 자체는 부정할 수는 없다. 맛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도. 그치? 다만 그것이 지금 뭐다? 자, 봐봐. P이면 P이다에서 이 차이가 뭐냐면은 행크스가 말하는 P이면 P이다의 요 P들의 차이는 의미적으로는 내용적으로 없는데 결국 뭐야? 행위 또는 발현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조건절에서는 내가 실컷 먹어본 게 아니니까 그지? 발현되지 않는데 귤은 맛있다. 단독 문장일 때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지? 그 본질이 발현된 거거든. 맛있음이라는 속성이. 그지?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거지 의미, 즉 본질, 판단적 속성, 판단적인 어떤 이 뭐야? 본질 자체는 잃지는 않는 것이다. 이거는 뭐 공통점이 될 것이고 차이점이 요 정도. 그래서 Q에 대한 답으로 P가 이렇게 떨어져. 됐지? 의미는 차이가 되겠지. 자, 그래서 13번 문제 금방 읽었던 우리 마지막 단락 내용이었는데 자, 1번에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조건문도 다 그지? 조건에 들어가는 P도 단독의 P도 다 판단적이라고 했어. 그리고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만이 아니고 모든 판단적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있다라고 했던 행크스의 견해였고, 그치? 만이라는 보수도 틀렸고, 귤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속성을 부여한 내용 진인 다 조건문의 일부든, 그치? 단독이든 다 지금 뭐야?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 즉 본질적 판단적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4번에 화자는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 진술할 수 없다. 화자, 그치? 말을 하는 사람하고 무관할 수는 없다고. 그치? 귤이라는 걸 이미 앞서서 먹어봤기 때문에 맛있다라는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행동 안 하더라도. 5번 소리 찍겠네.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의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그렇지. 나쁨 부여하지 않는 맥락. 즉 이 말은 뭐야? 화자가 실제 행위를 이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적 본질 자체는 잃지 않는다. 맞지? 정답은 5번. 자, 다음에 15번은 풀었으니까. 16번도 금방 우리가 뭐 읽은 내용하고 관련해서 풀어도 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 안에 성의 범주, 그러니까 이항대립적으로만 잘 구분해도 된다고. 맞지? 그래 놓고 이게 상충이냐 상충하지 않느냐만 잘 판단했어도 16번 문제는 가 지문 읽고 무조건 풀렸어야 되는 문제였다. 17번 정답은 2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5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 다뤘던 주통 지문 한번 먼저 읽어봤고 잠깐만 쉬었다가 자 이번 주부터 내가 3주간은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수능 지문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첫 발자로 23학년도 수능 시험지 가져왔고 쉬었다가 현대소설, 현대시 잠깐 훑어볼게. 알겠지? 잠깐만 쉽시다. 자, 그러면 23학년도 수능 현대시부터 한번 해볼게. 자, 11, 12페이지 걸쳐서 나와 있는데
자, 12페이지 먼저 펴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현대시 두 편 중에 한 편은 연계, 한 편은 비연계로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가 작품이 연계 작품이었고 나 작품이 비연계였거든요. 그래서 가 작품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면은 제목이 채전이잖아. 채전 채소밭입니다. 그래서 뭐 채소밭에 가보아라 해서 채소밭에 자라는 어떤 이제 이 다양한 생명체들, 그지? 다양한 어떤 식물들, 여러 작물들에 대한 뭐 얘기들이 막 나와 있거든. 만약에 내가 연계 공부가 잘 안 됐더라도 34번 보기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보기 보면 생명 현상을 제재로 삼은 시는 대체로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거나 풍요로움, 감각적, 그다음에 생명 파괴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기 좀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후로 나눠질 때, 그렇지? 자, 가와 나 작품하고 호응될 거예요. 그래서 봐봐, 가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에 자족하는 태도를 이라고 돼 있어. 그 자족하는 태도의 주체는 누구였어? 화자겠지 뭐, 그지? 그다음에 자,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 풍요로운 감각적인 형상화랑 연결되겠지. 그다음에 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 그러니까 대개는 생명 파괴, 자연 파괴 이런 것들은 산업 도시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산업화 도시화, 자,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그치 변화시키는 모습, 결국 뭐야? 극복하는 모습이거든. 이렇게 호응된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두 양상은 표면적으로는 되게 뭐야? 간 좀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상황. 또는 나는 표면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걸 이겨내고자 하는 상황이니까, 그치? 표면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 그치? 뭐 공동체적, 뭐 유대, 연대, 동일한 지향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지. 그럼 밑에 1번에. 자, 한여름은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굵은 나와 있겠죠. 그래서 확인하고 싶으면 돌아가서 보세요. 한여름에 보니까 자, 물리적 판단해도 되는데, 자, 봐. 한여름 채전으로 가보아라. 수염을 들이는 옥수수, 가지, 고추, 오이, 토란 등등등등등 여러 식물체들이 막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요롭구나, 어깨 좋아. 그다음에 나의 겨울은 생명 파괴 현실을 이겨내는 시간. 그렇지? 생명 파괴라는 혹독한 계절이지만 그것을 또 뭐하는 버텨내는, 이겨내는 그런 또 계절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 굴궁을 좀 가보라고. 그래서 자, 봐. 자, 폐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기댄 채 결국 뭐, 그래, 공동체적으로 또 유대 연대 아니겠니? 맞니? 그러니까 힘든 현실 속에서도 이걸 이겨내고 있는 시간적 배경들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다음 2번에 가의 울타리는 만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그래서 가 울타리 한번 보세요. 왔다 갔다 좀 하자. 자, 그 울타리엔 덤불을 이룬 넌출이 넝쿨이거든. 넝쿨 사이로, 그치? 윤기 도는 크고 작은 박들, 호박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바운드리. 그치? 다음에, 자, 나의 골짜기는 아까 우리가 폐역의 골짜기라고 했기 때문에 폐역의 골짜기에서 서로 기댄 채 살아가니까 인간의 욕망이 투영돼서 박살난 거지. 생명 파괴했던 공간, 요 정도의 개념으로 봐야 되겠지. 1번, 2번 지금 익숙해주고. 자, 아까 넌출을 내가 넝쿨이라고 읽었어. 자, 이 가의 넝쿨은 어우러진 생명체들이 현실의 삶에 자족하게 되는 계기다. 아니, 아까 우리 울타리 읽으면서 울타리엔 덤불을 이룬 넝쿨 사이로 박들, 호박들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요 넝쿨만 놓고 봐서는 현실에 어우러진 생명체들이 현실 삶에 자족하게 된다. 더군다나 생명체들이 지금 문장에 지금 주어로 설정되어 있단 말이야. 아까 근데 우리 보기에서 자족의 주체는 이걸 바라보고 있는 뭐 풍요로운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누구? 화자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것도 범도 좀 안 맞고요. 그다음에 이 넝쿨 사이로 그냥 뭐 호박들이 보이는 거지 뭐 여러 밭들이 이것을 뭐 자족하게 되는 계기라고 보기 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에 나의 홀씨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된다. 그럼 자, 홀씨 한번 볼까? 자, 그 페이지에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이 일어나 우리 몸에 우리가 지금 나무거든. 나무 구멍, 그치? 몸에 뚫렸던 구멍들로 들어가 버섯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진 게 아니고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한테 모이면서 이제 뭐야 버섯이랑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대적 개념 정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치? 그래서 가 작품의 넌출이 뭔지 몰라서 넘어갈 수 있었다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뭐 넘어갔다면, 홀씨는 적어도 지금 이제 바람 불어 그 이후에, 그치? 구멍들로 송송송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게 되는 계기이기 때문에 반대 진술 아니냐.
맞니? 그래서 정답은 확실하게 3번이다. 이렇게 지켜야 돼. 4번 볼까? 자, 가의 그늘은 만물이 성장세. 그늘은 되게 음질이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작품에서 지금 보기에서 뭐라 했냐면은 이 보기는 되게 풍요롭고 조화롭고 그치 이런 얘기 생명력이 넘치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늘이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거든. 확인해 보시라고. 가작품 보니까 자, 그늘 한번 봐봐. 그래서 가작품에 우리 그 그늘 어딨나? 자, 저기 이연에 그치 밑에 네 번째 줄에 바람결에 스쳐가고 그다음 그늘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그냥 자연일전에 뭐야 그러니까 현상 배경 정도인 거지 뭐 그치 여러 이제 이 생물체들이 또는 자연물들이 함께 이뤄가는 어떤 과정들 그치 그런 것들 보여주기 때문에 이루어가는 배경 좋고 그럼 나의 음지는 결국 이제 우리가 제목이 또 음지의 꽃이고 그치 그리고 이 이제 포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버섯이 된다 음지의 꽃 두 글자로 버섯인데 어쨌든 이 음지 한번 보세요 굵은 글자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후두둑 피어나겠지 뭐를 이룬다고 고통은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오오 버섯이여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통을 극복하는 장소로서 그치 힘들지만 어쨌든 이겨내서 생명력을 이렇게 회복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곳이다 이렇게 봐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음 5번에 가의 비는 생명의 충만함과 조화로움을 갖게 하는 사 비가 아까 우리 그 그늘하고 비가 또 내리니까 그치 촉촉하게 젖을 건 아닙니까 햇볕이 또 다시 나고 이런 자연의 순환의 원리 속에서 충만한 조화로움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조건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소나기는 아까 소나기 같이 우두둑 피어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생명력을 환기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그치 또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이게 지금 내가 봐봐 이거 우리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뭐 내신처럼 너희들 뭐 전문가들처럼 뭐 각조를 달아가지고 필기를 깔끔한 그런 것처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딱 굵은 글자 위주로 딱 가서 이게 지금 시의 그 전후 그 굵은 글자 위주로 딱 앞뒤로 봤을 때 요 내용이 그 생명력을 불러일으킨 내용이 맞네? 요 정도로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된다고. 이걸 거창하게 막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문학작품, 문학 선택지를 확인할 때는 이 설명이 해당 구절하고 그치? 자, 이렇게 지목해놓은 구절하고 호응하는지, 타당한지 요거만 평가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거기서 내가 생명력 환기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구절력 플러스 알파까지는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딱 요 정도까지만 하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제발 이런 것들 한 번에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보기 문제일수록 먼저 이런 것들 글자 이런 설명들 분명히 우리 보기 문제는 웬만하면 내용 보기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결국 5개 중에 4개는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잘 가져가 줘도 그치? 거의 시를 거의 80% 가까이 읽은 거예요. 맞지? 그래서 먼저 여기서 확인한 다음에 타당해 이거는 모르겠어.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어. 라고 해서 확인해보고 타당하지 않네 하고 딱 찍어내. 이렇게 가야 된다.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각각 지금 보면은 33번, 32번 33번은 각각 가와 나 단독 문제입니다. 여러분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요거는 기출된 작품들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건 다 좀 인덱스 문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끊어 가서 푸시면 됩니다. 알겠지? 문제 될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내가 답만 좀 확인할게. 32번에 4번 선택지 한번 봐봐. 분명히 지금 리을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많은 손님들이라고 표현이 많은 손님들을 위해 있는 자연물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32번에 4번 선택지 보면은 많은 손님들, 자, 인격화해서 극진한 축복과 은혜 대비된다? 아니, 손님들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잖아. 손님들의 축복과 은혜인데 어떻게 대비가 돼? 같은 범주인데.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자연물들이 그치? 자라가는 작물들에게 햇볕도 찾아오고 나비도 찾아오고 그치? 이러면서 막 너도 잘 자랐구나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런 과정들 또는 자연물의 어떤 조화로운 모습 보여주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지금 범주를 달리할 수 있느냐 이거야. 맞지? 그러니까 정답 4번이었고 오른쪽 상단에 33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자 특정 행들을 이렇게 부분화시키고 있는데 2번 선택지 한번 봐봐. 자, B에서 지금 함께 썩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무거든. 자, 봐. 그래서 참나무 상태 변화를 가져오는 움직임이 바람입니다. 자,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바람이 우리를 흔들지만 이 바람 때문에 잠자는 홀씨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구멍으로 지금 이들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섯이 됐단 말이죠. 순차, 순서 차례 아닙니까? 이거 맞다.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들을 이렇게 지목해서 그치 물어보는 문제들은 끊어 가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혀 오래 걸릴 게 아니고. 그럼 31번 문제인데, 자, 31번도 내가 지금 가작품을 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봐봐. 공통점 물어보잖아. 그럼 여기서 너희가 적어도 누구 날려야 되는 거야? 2번, 5번은 절대 찍어서는 안 된다고. 적어도 가작품이 그치? 풍요롭고 조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거지 채소밭의 어떤 이미지였다며 어떻게 비관적이고 부정적 인식이 나올 수가 있냐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예찬이다 또는 외적인 어떤 아름다움이다 그 다음에 또 인간의 행위에 대한 우호적 관점을 토대로 이제 중심제의 심미적 속성인데 그럼 막 책을 만약에 읽었다면 인간 행위는 없어요. 인간은 즉 화자는 뭐 하고 있을 뿐? 관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우호적 관점이 아닌 그지 이거는 대상 즉 자연물에 대한 우호적 관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 또 날린 거예요. 그럼 이제 1, 3번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자, 나 작품이 지금 음지했고 되게 어땠어? 버섯들이 피어나는 과정 자체가 혹독하고 힘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의 외적 아름다움이 아닌 결국 뭐에 강인하면서도 이제 이 생명력 넘치는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뭐라고? 내적 아름다움에 주목한 게 나 작품이란 말이야. 그 정답이 1번밖에. 맞지? 그래서 좀 가볍게 풀어낼 수 있지 않았나. 자, 그 다음에 현대소설 할 건데, 요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 읽을 거예요. 자, 일단은 30번 문제 한번 볼게. 제목이 쓰러지는 빛이라는 작품인데, 자,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집의 구조 환경, 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자,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내외부와 관계를 맺으며 충분한 시간 동안 쌓은 경험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며 다른 낯선 공간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 어쨌든 이 집이라는 게 지금 이제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때 이 작품에서는 이사할 처지에 놓인 한 가정. 그럼 너희들 잘 생각해봐.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내가 A라고 잡을게. 그리고 자 다른 낯선 공간이니까 내가 뭐야? 곧 이사 가야 돼. 그치? 옮겨 가야 될 공간 B라고 잡자. 아니 그러니까 자 그 이야기를 지금 나의 정서적 반응 통해서 보여준다니까 나라는 1인칭 우리 서술자가 A라는 집에 오래 살았어. 그치? 자 그런데 자, 이제 이 A를 떠나서 지금 뭐 해야 된다고? B라는 곳은 이사를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A 집에서 살았던 경험으로 그치? A에 대해서 어떤 반응? 당연히 긍정적 반응일 것이고 B에 대해서는 되게 낯설고 그죠? 좀 이제 뭐 못마땅해 하는 그런 심리가 반영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임으로 그러니까 이런 인덱스도 있으면 어떻게 매겨? 나도 그냥 매기는 거야. 얘들아 A나 B 또는 뭐 가와 나 이 정도는 매기면 되잖아. 2항 대립 쪽, 3항 대립 쪽 정도 되면 A, B, C 정도 하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인덱스 좀 매겨가면서 보면 훨씬 더 수월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현재 집에 대한 이런 경험, 그치? 어떤 추억, 기억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집, 낯선 집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이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1번 봐봐. 내가 늘 얘기하자면 이거 2개, 3개 너희가 즐길 수 있다고. 근데 운 좋으면 다 즐길 수도 있으니까 해봐. 먼저 읽어봐. 자, 나가 천변집에 살면서 추억을 형성해온 시간들은 이 천변집이 그럼 뭐겠어? A라고 우리가 기존 집이라고 잡자. 알겠지? 그러면은 이사할 처제 너의 현재 상황을 불편 그렇지. 이사할 상황이니까 A에서 지금 어디로 가게 된 상황이야? B라는 것이 낯선 공간으로 가게 된 상황이니까 불편이라는 워딩하고 그치?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겠거니라고 판단돼야 된다고. 2번 봐. 집을 고치는 경험, 어떤 집이겠어? 경험이니까 당연히 기존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집이겠지. 그치? 이 집 고치는 경험 바탕으로 구조가 천박한 집의 여건을 살펴보는 것. 자, 봐라. 구조가 천박한 집 어떤 집이겠어? 내 이사 갈 집이겠지. 안 그래? 자, 그 집. 자, 봐. 거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낯선 공간에 친숙해지고, 아니, 천박한 이런 어떤 이제 워딩들을 써가는 어떻게 적응하고 친숙이야. 그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천박한 집을 고치려니까 짜증나고 불편하고 이런 워딩이 나야 될 건 아니야. 그러니까 범주가 안 맞다고요. 아니, 저기 2번이. 돼? 3번 봐. 서걱거리는 소리, 불규칙한 마찰하면서 드러나는 집 주변 환경의 차이라고 했으니까 서걱거리 먼저 모르게 불규칙한 마찰하면 누가 들어도 어때? 부정적인 어감이란 말이야. B 집에 대한. 서걱거리는 소리는 A 집일 건데 A 집에 이 서걱거리는 소리 지금 안 좋은 걸 수 있잖아요. 그럼 굵은 차 찾아가라. 가보니까 이게 뭐 나뭇잎이 서걱거리는 바람에 흔들리면서 서걱서걱 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이 차이는 결국 이제 두 집에서 느끼는 친밀감의 차이, 뭐 거리감, 심적 거리감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여기 대해서는 가깝지만 불규칙한 마찰함에 대해서는 좀 멀다 이렇게 가야 된다. 4번에 창문을 막아버린 밤 채광 통풍조차 되지 않는 속성으로 인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과는 다른 정서, 결국 이제 뭐겠어?
요 앞에 있는, 자, 이 막아버린 통풍조차 안 되는 이 집은 지금 집이 아닌 지금 뭐야? 아, 다른 지금 정서력 반응, 즉 B에 대한 반응. 그치? 그러니까 우리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었다면은 이래도 상관없었을 건데, 이 지금 내가 가야 될 집이 지금 막혀있고, 통풍, 촬영조차 좀 잘 되지 않으니까, 되게 뭐야? 안 좋을 거란 말이야. 부정적 반응일 거란 말이지.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뭐지? 이유일 것이다. 라는 또 논리적 판단해야 될 것이죠. 우리들의 상황이 잘못 나라든 참새들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상황이니까 무슨 상황이야? 정든 A 집을 떠나, 그치? 새로운 집 B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못 나라든 참새, 낯설어 한다. 이거 범주가 맞잖아. 그치? 딱딱 떨어지면은 이거 지금 사실 소설 한 편 다 읽었어요. 보기가 그렇다고, 보기 문제. 그치?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뭐 20 뭐 몇 번, 뭐 27, 8 뭐 이런 것들 좀 뭐 읽어보고 좀 풀긴 해야 되겠지. 그치? 자, 28번 내용 확인하는 문제고, 29번, A부터 우리 E까지 또 이제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니까 뭐 실시간으로 와서 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9번 문제 무슨 문제? 오동나무라는 또 이제 소재 기능 물어보거든? 그 오동나무 나올 때 끊고 와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예 안 읽어볼게. 자. 앞부분 줄거리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다만 요거 지금 23학년도 수능 현대소설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24, 25학년도 수능 현대소설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뭐 24, 25학년도는 내가 다음 주 할 거니까 그때 한번 해보고 일단 23학년도 수능 현대소설을 읽어볼게요. 자, 밤이 깊어지면 시장 안에 가게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길가에 리어카를 놓고 팔던 상인들은 제각기 과일이나 생선, 채소들을 끌고 다리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뭐 퇴근하는. 자, 그 모양을 이만큼에 서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바라보면 아, 되게 뭐 꽃등불을 달아놓은 것처럼 요요했다. 어쨌든 소설자 지금 누굽니까? 나니까. 그지? 이만큼에 서서라는 요 진술이 아,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나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구나라는 29번에 1번 선있지 맞다고. 1번 선있지 봐라. 날 보지 말고. 자,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는 곳,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알았다. 모르는 사람도 곧 알게 되었다. 벽오동집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에서 호명을 반복해서 뭐 주목을 하고 있다. 2번 선익지도 맞지. 그렇게 어머니 불렀고 어느새 나무는 그렇게도 하늘 높이 자라서 저기만큼 걸린 매곡뼈 달인목에서도 그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를 올려다 볼 만큼 되었다. 어쨌든 나무가 그렇게 자랐대. 일단 나무는 아무튼 29번에 오동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까 왜 뭐 오동나무 어머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어쨌든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날아간 오동나무 씨앗이 앞뒤 집에 떨어져 사기 나고 오늘 바람에 불려갔는지 그보다 더 먼 건너집에도 심지 않은 오동나무가 저절로 자라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 지었고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사였는지도 모른대서 3번 선익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3번 선익지 보면 뭐 추측이란다고 했지. 자, 그래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그치? 라는 것. 자, 다음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해서 장천에 친정어머니를 남겨두신 채 신혼여행 후에 전주로 돌아와 맨 처음 터를 잡은 것이 바로 이 천변이 우리가 잡은, 기존에 있는 집 A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치? 어쨌든, 동네 뒤쪽으로는 산줄기가 병풍처럼 뚫려 쳐져 있고 해서 어쨌든, 자, 시냇물이 흐르며 거기다 시장까지 가까운 이곳은, 묘사적 진술이고, 30년 전 그때만 하여도 부성밖에 한적하고 비어난 약간 좀 가난내 나는 그런 동네였을 것이다니까 리을 것이다는 말하는 입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고 추측하는 진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8번에 4번 선택지도 맞단 말이야. 그러면은 1, 2, 3, 4번이 지금 읽으면서 확인이 다 됐기 때문에 5번 선택지 뭐 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5번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지? 자, 계속. 물론 우리도 중간에 집을 거치고 이어내고 울타리를 바꾸고 그다음 그저 운막처럼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얽은 뒤 통우나 피하자는 신용으로 지은 집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 울타리 안에서 해마다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는 오동나무는 이거 29번 풀 거야. 이제 오동나무 나왔으니까 대놓고 자 6월이면 아련한 유백색의 비단무늬 같은 꽃을 피웠다. 가득한 꽃이었다. 그 나무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 나를 낳으시던 해 지팡이만한 나무를 그 집구에다가 앞마당에 심으시며 기념이라고 우셨던 아버지. 처음에는 저게 잘할까 싶었단다. 그러던 게 이름에는 키를 넘더라. 해마다 이른 봄이면 이렇고 여름이면 이렇고 가을이면 이렇고 그치? 자, 그 무성한 잎사귀 그리고 그 잎사귀 서걱거리는 소리가 골목 어디 천변에까지 들리는 성시뻗다는 들릴 것 같았다. 자, 그러면은 끊어서 29번 문제 풀 건데 1번 선택지. 그래서 계절에 왜 봄, 여름, 가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 나보다 작은 걸 그치? 갖고 와갖고 심었더니 나보다 뭐 키가 커지고 이제 수십 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도 확인할 수 있는 정답이 1번이죠. 안 그래? 지금 여기 우리가 지문을 딱 봤을 때
쪽에서 왼쪽 지문만 읽었는데 28, 9, 30번 3개 문제 풀었다고 지금. 맞지? 그리고 남은 거 지금 몇 번? 28, 27번 같은 내용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끊어가서 자, 두 문제 소거 한번 해보자고. 자, 1번, 2번, 3번 영 얘기 좀 안 나왔고 출발 얘기 안 나왔고 동생 얘기 안 나와서 모르겠어 아직. 4번에 근데 시장하는 가게들은 밤늦게 물건 사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니고 밤늦게 지금 뭐 했어? 아까 장사 철수했거든요. 사기 위해 모이는 건 아닙니다. 선배는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할 때부터 사람들이 북적였다가 비난했다라는 건 지금 뭐야? 좀 한적하고 비난했다. 조용한 동네였지. 그치? 자, 그래서 4번, 5번 날렸고. 또 당연히 이제 지문 기준으로 오른쪽 지문 내용 바탕으로 영희기, 어머니, 나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건 풀면 돼. 그죠? 자, 그래서 봐라. 그래서 10페이지 오른쪽. 자, 그래서 어머니는 물끄러미 냇물만 바라보고 계시더니 문득 고개를 돌려 영희기 언제 다녀갔지? 하고 물으셨다.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물은 거겠어? 그럼 저절자 나한테 물은 거겠지. 그러니까 한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그치? 한 3일 됐나? 한 이틀 됐나? 모르겠네. 자,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무겁겠다. 물론 아까 우리가 28번 문제 정답 5번이라고 찍었지만 왜 정답이 5번이냐?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연히 지금 뭐야? 서술자와 이 발화 주체는 동일입니다. 그치? 이게 좀 다르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 28번에. 맞지? 자, 28번 5번 장 봐. 자, 그래서 누가 한 말인지 명시하지 않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서술자가 다르니? 아니야. 지금 말하는 이가 서술자 나왔잖아. 얘들 어떻게 다르니? 이거 놓친다? 곤란해요. 1, 2, 3, 4번이 맞기 때문에 5번 찍고 넘어가는 게 맞아. 알겠지? 자, 어쨌든 참 어머니 저기 지금 저기 불빛 빼는 저 산마루에 저기가 영익이 있는데요. 나는 동편 산마루에 깜빡이는 불빛을 가리키며 무심한 듯 물었다. 아니다. 그건 승암사라고 중바이산 아니냐. 그에 공부하는 데는 이 오른쪽이지. 기린봉 중턱에 있는 절이야. 여기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눈을 들어 어두운 밤하늘에 뚜렷한 금을 걷고 있는 산줄기를 바라보셨다. 산은 건복이었다. 자, 동생 영익이는 벌써 2년째 그 산 속의 절에서 사업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자, 그는 말이 없고 우울한 때가 많았다. 그리고 그저께 집에 내려와 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내가 하고 무슨 말을 이으려다 말고 그냥 산으로 올라갔었다. 그때 영익의 말끝에 맺힌 숨소리는 흡 하고 내 가슴속에 앉혀 아직도 내려가지 않은 것만 같았다 하고 갑자기 집에 부주 얘기 나오니까 잠깐 끊어가자고. 왜? 27번 문제 1, 2, 3, 4 선택지 풀면 끝이란 말이야 이제. 더 이상 읽을 이유가 없다. 자, 27번에 1번 선택지. 영익은 가족의 상황, 즉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을 전달받았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생각 드러내서 안 드러냈어? 내가 하고 계속 얘기하지 않고 집에 그냥 뭐야. 원래 공부하는 절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 정답 1번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 3분 30초? 이 정도로 풀어야 됩니다. 이거 이상 걸리면은 다른 질문 풀 시간 없지. 이 정도 난이도 3분 33초. 안 되면은 다른 질문인데 시간 더 걸릴 수밖에 없어. 2번에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해서 소리 끊겼다. 어제 아랫게도 왔다며. 그다음에 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서 그가 현재 어디 머무르고 있는지 알게 된다. 엄마 말을. 그지? 무슨 절에 있다. 엄마 말을 들었지. 정답입니다. 그리고 고전 문학은 훨씬 더 수월해서 내가 안 읽을까. 그래서 그 23학년도 수능에서는 사실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할 만한 거는 문학에서는 없었어요. 문학에서는 없었고 내일 할 제 비문학에서 그 법령 지문 나오는 거 하고 뒤에 나오는 이제 저 뭡니까 기초대사량인가? 뭐 그 점이 조금 킥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기초대사량 같은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고난도로 안 나올 거예요. 뭐 최소 제곱법 나오고 지랄병 하는데 최근 지금 앞에 2년 기술 지문들 보면은 그래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개념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최소 제곱법을 통한 이 기초대사량 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고난도까지는 이제 나오진 않을 겁니다. 다만 쌤 일단 내일 읽을 그 비문학 지문은 미리 소개해 드릴게요. 주제통합 지문, 그치? 요거는 꼭 내가 또 읽을 거고, 그 다음에 법령 지문 읽을 거고, 과학기술 지문은 내가 문제는 못 풀더라도 지문은 읽을 수 있다면 지문 한번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독서로는 선생님이 수업은 안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한번 읽어와 주시고 딱 요 4개 지문 독서론 포함해서 4개 비문학 정도 수준이면 한 40분은 좀 길어. 40분 좀 너무 길고 한 35분 안팎으로 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풀어서 왔으면 좋겠고 혹시 읽어봤거나 풀어본 친구 있으면 수업 전에 다시 한번 읽고나 와주세요.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요 교재 그대로 들고 와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